안녕하십니까. 다문화, 다문화 정책, 다문화주의의 실태를 파헤치고 진단하여 그 진실을 국민들에게 알려드리는 우리문화사랑 국민연대 팟캐스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어김없이 복날 더위를 뒤로하고 문사연 팟캐스트 시작합니다. 신만섭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특별히 단독 게스트로 모셨습니다. 네, 그렇게 되네요. 아유, 날씨도 더운데 정말. 지금 중부까지 지금 넘어가고 말이죠. 그러게요. 뭐 맛있는 거 드셨습니까? 복날에 나는 이미 한 접시 했죠. 한 접시 하셨어요. 네, 한 접시하고 찌개까지 먹었죠. 개고기. 예, 부럽습니다. 네, 개고기 좋아하세요? 아예 저도 맛있는 건 잘 알죠. 네, 근데 요새 말이죠. 기회가 별로 없어요. 개고기 가지고 좀 말들이 많던데 난 이것도 지만 솔직히 못마땅해. 왜 우리 전통 음식 문화를 오랫동안 지금 이어진 전통 음식 문화를 한 방에 이렇게 깨려고 지금 난리들인지 말이죠. 더군다나 서구식 지금 그 논리들을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는 말이죠. 난 그거부터가 정말 못마땅해요. 야, 이 좀 서름을 많이 겪으신 모양이세요. 아니, 서름 겪은 건 없어요. 난 당당하게 먹어요. 근데 보면은 게를 좋아하는데 어떤 방향으로 좋아하느냐, 그건 각자 기호의 문제 아닙니까? 아니, 그거에 뭐 정말 아니 서로가 서로를 존중, 굉장히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왜 이런 거는 이렇게 눈에 불을 켜고 난리인지 난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이걸 아셔야 돼요. 이 세계 인간 세계 이 지구에서의 삶 자체가 말이죠. 생명을 먹는 그런 원리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인류에게 이게 인류가 저주받은 조건에 지금 놓여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인류뿐만 아니라 지금 모든 생명들이 생명을 먹지 않습니까? 소, 돼지는 왜 먹습니까? 그건 생명 아니에요? 소, 돼지는 먹으면서 개는 안 된다. 뭐는 안 된다. 하다못해 식물까지도 생명입니다. 그렇지만 어쩌면 그걸 섭취하지 않으면은 또 생명을 유지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 삶의 조건이. 그렇죠. 그것도 프랑스의 모 여배우는 여배우라고 하지 마세요. 저 그냥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서 그래요. 브리지트 바르도. 브리지트 바르도. 브리지트 바르도는 단지 개를 먹는다는 이유만으로 한국인의 인격 자체를 아주 그냥 한 칼에 재단을 해버리더군요. 그러니까 나는 나도 프랑스에 있었지만은 프랑스에 오랫동안 있었지만 브리지트 바르도 같은 여자가 여기 우리나라 개를 먹는 그 문화에 대해서 마구 상스러운 그런 욕설에 가까운 비난을 할 때 말이죠. 나는 그걸 갖다 정당하게 대처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그 논리를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갖다가 여기서 그대로 받아들여서 토스 다시 또 자국민에게 토스를 하는 비난을 갖다 토스를 하는 이런 모습들. 난 이건 정말 이 모양새도 그렇고. 그렇죠. 전형적인 사대주의적인 모습이라고 그때 봤는데. 개를 먹는 것이 그리고 우리 한국인들이 보기에 애견가들이 봤을 때 타당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그거 가지고 한국인의 인격을 재단하는 너희 태도는 잘못됐다라고. 아니 애견가들이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요. 우리도 할 말이 있어요. 왜 개를 인간의 입장에서 봅니까? 개는 개예요. 동물은 동물의 입장에서 봐야죠. 동물들의 세계관하고 인간의 세계관하고 똑같습니까? 그래요. 인간의 멘탈리티하고 동물의 멘탈리티하고 똑같아요? 그들을 동물의 입장에서 동물을 생각하고 인간의 입장에서 동물을 생각하는 거예요. 왜 인간의 입장에서 개를 갖다가 의인화를 시켜서 그들을 갖다 인간과 비슷한 거 대접을 합니까? 그거야말로 대단히 잘못된 뭐라고 그럴까요? 그렇죠. 그런 동물 차별이라고 해야 될까요? 동물을 뭐라고 해야 하나? 좀 이 소리 없는 학대? 그러니까 애견가들, 그러니까 동물 애호가들도 이제 자체적인 토론이 좀 필요하지 않나? 왜 그러냐면은 아파트에서 키우기 위해서 개들의 어떤 본성과 야성을 억누르고 내지는 성대 제거 수술까지 한단 말이에요. 아니 그게 누구를 위한 겁니까? 그렇죠. 인간 위주 아니에요. 그게
그 동물 그 동물의 그 입장에서 생각하는 겁니까? 예. 인간의 편리에 의해서 다 그렇게 조종을 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그건 옳지 못하다고 봐요. 예. 오히려 지금도 그런 풍습이 남아있는지 모르겠는데 시골에 가면 저 고향에 옛날에 초등학교 때 말이죠. 방학 때마다 시골에 내려가면은 개들이 그 돌아다녀요. 시골에서 그 집을 나와가지고 낮에 뱅뱅뱅뱅뱅 그 시골쯤에 그 촌 구설 갖다 돌아다닙니다. 그러다가 예. 저녁 때 되면 딱 들어오더라고요. 들어와서 주인이 주는 양재기에 밥 먹은 거 남겨놓은 찌꺼기 주면 잘 먹어요. 예. 예? 나는 그게 자연스러운 모습이라고 봐요. 그런 게 그런 모습들이 그렇다고 해서 개가 무슨 스트라이크 일으킵니까? 그렇죠. 예? 좋은 밥 달라고 파업해요? 그게 개는 개일 뿐이에요. 예, 그게 우리 저 어릴 때만 해도 그런 사람하고 그런 동물들하고 서로 상생했었어요. 그렇죠. 그게 나는 조화라고 보는 거예요. 서로 간의 조화라고 보는 거죠. 요즘에는 뭐 보니까 이 개한테 들어가는 이 지출만 해도 적잖아요. 나는 프랑스 있을 때 말이죠. 이 개 먹이 거기 그 프랑스 있을 때 그 통계가 나온 거 봤는데 동물에게 먹이는 1년 동안의 그 사용료가 1년 동안에 그 지출되는 비용이 가게에서 어린애에게 지출되는 비용보다 더 크다는 것을 내가 거기서 보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아 정말 이게 과연 이게 도리에 맞는 지금 행위들인가? 예,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그 마트에 가서 보니까 그 게사료 10kg들이 한 부대가 20kg들이 쌀 한 부대보다 더 비싸더라고요. 그때 그걸 딱 보면서 물론 개가 뭐 사람들만큼 뭐 먹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하긴 대형견들은 먹는 거 보니까 뭐 어마어마하더만요. 진짜 양재기로 먹더만요. 그런 거 보면서 좀 우리가 지출을 하는 데 있어서 더구나 뭐 프랑스 같은 경우야 우리보다 잘 사니까 그리고 비교적 소득 격차가 우리보다는 그래도 좀 그러니까 이제 고령화도 일찍 진행이 돼서 외로우신 분들이 많죠. 그리고 소득 격차가 우리보다는 낮은 격차가 낮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뭐 좀 이해를 한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한국은 지금 못 먹고 못 사는 사람들 수두룩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생각을 같은 해야죠. 인간도 지금 못 먹고 못 사는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근데 개에게 말이죠. 한국의 중산층들 이상으로 그렇게 대우를 해주는 이게 나는 솔직히 말해서 이게 정상인가 의문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우리 인권뿐만 아니라 견권도 글로벌리즘 차원에서 한번 잠깐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저희가 오늘 정말 중요하고도 무거운 주제를 또 한번 그렇지만 또 재미있게 한번 좀 풀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글로벌리즘과 세계 속의 한국의 위상 참 글로벌리즘 참 근저에 들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인데 근데 너무 이것도 좋은 말도 자주 들으니까 이제 좀 이 피로감이 좀 온다라고 그럴까요? 요즘에 좀 전반적으로 좀 피로감을 좀 느끼고 있어요. 오늘 또 박사님은 어떠세요? 글로벌리즘에 대해서 이건 사실 말이죠. 경제적인 용어예요. 글로벌리제이션이라는 건 원래 경제적인 용어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그 경제적인 문제로 해서 출발을 해가지고 전 분야로 지금 다 확산이 되는데 사회, 교육까지 그냥 좀 문화 전 분야에 지금 확산이 돼 있는데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경제적인 문제 그 뭐겠습니까? 그렇죠. 신자유주의. 신자유주의. 그것을 갖다가 지금 옹호하기 위해서 지금 포장을 한 거거든요. 미화를 한 거거든요. 그 속을 갖다 들여다봐야 되는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지금 논의들을 안 해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비단 글로벌리제이션뿐만 아닙니다. 다른 주제가 나와도 거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그 논의가 공론화되고 그렇게 해서 여론으로 이렇게 좀 퍼져나가는 이러한 단계적인 진행이 안 돼요. 일단 이런 용어가 나오면은 정부라든가 몇몇 연구 집단이라든가 이런 데서 자기네들끼리 소수 집단에서 논의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설정을 해놓고 일방적으로 퍼뜨립니다. 이게 우리나라 여론화의 방식이에요. 과거 군사 독재, 소위 군사 독재 정부라고 하는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뒤에 뭐 민주화됐다고 그러지만은 이 방식은 하나 지금 달라지지가 않았어요. 예. 오히려 민주화 정부들이 예? 민주화로 얘기한 민주화로 얘기한 그런 정부들이 그런 점은 군사 정권을 갖다 똑같이 지금 답습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 여론을 갖다 일방적으로 자기네들이 만들어서 퍼뜨리는. 예. 이건 한마디로 여론화가 아니에요. 예. 이건 선동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글로벌리제이션도 내가 보기에는 그런 측면에서 이건 지금 대단히 지금 왜곡이 돼 있고, 그래서 모든 곳에다가 자기네들이 좀 필요한 그런 주의 주장에 이 글로벌리제이션을 갖다가 거기다가 꼭 수식어로 달고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다문화도 뭐라고 하냐, 글로벌 다문화예요. 예, 그냥 다문화라고 하지 않습니다. 글로벌 다문화. 예, 오늘 접두사 같아. 네, 그 자동으로 그냥 따라 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뭘 의미하는지도 모르면서 글로벌리제이션 하면은 글로벌 다문화, 글로벌 다문화 하면서 자, 그 내용들도 웃깁니다. 글로벌리제이션, 뭐 글로벌 다문화 하면서 얘기하는 것들이,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들이 21세기 사회를 짊어진 여러분들에게 이 지구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인류가 얼마나 평화와 공존해 가는가 큰 과제가 되어 있습니다. 인종과 국경을 초월해 같은 인간으로서 서로 존경하고 서로 이해를 높여 우호관계를 창조해 나가는 중요성이 새로운 가치로서 여러분들에게 요구됩니다. 뭐 이런 투예요. 네, 뭐 나쁘지 않은 말이에요. 네. 좋은 말이에요. 대체로 이제 이런 투로 얘기를 하고 있고, 자 여기 또 보세요. 이 글로벌리즘에 대해서 대체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여기 지금 2010년도 8월 24일자 어느 헤럴드 경제에 나온 기사인데 예. 김성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이 예. 쓰신 글이에요. 예. 우리는 글로벌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미 국가 간의 개방과 교류가 증대되고 이에 따라 국경을 초월해 삶의 단위가 확대되고 있다. 세계 각국 사이의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상호 의존성이 크게 증대하고 있다. 뭐 이런 뜻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키워드를 갖다 뽑아내 보자면은 국가 간의 개방, 교류 증대, 국경 초월, 그다음에 뭐 상호 의존성, 세계 각국의 상호 의존성, 그다음에 뭐 또 뭐가 있습니까? 기회와 위기를 함께 만들어내는 뭐 야누스와 같은 존재다. 뭐 하면서 세계화를 이해하고, 한국인이 갖춰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은 복잡하게 진행되는 세계화를 이해하고 그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글로벌 소양을 갖는 것이다. 글로벌 소양. 이런 말들, 이런 단어들, 이런 단어들이 키워드가 돼가지고 계속 비슷한 말로 지금 반복 재생산해내고 있어요. 또 여기 또 다른 거 봅시다. 이 사람이 쓴 칼럼 계속하면은, 자, 글로벌 소양의 첫 번째는 외국어 의사소통 능력이랍니다. 좋습니다. 외국어 의사소통 능력 기술이니까. 네. 그것도. 자, 그다음에 글로벌 소양의 다른 요소는 다문화 이해 능력이다. 글로벌 시대의 사회는 다양한 문화를 가진. 자, 이거 보세요. 이 사람들이 항상 늘상 쓰는 그 단어가 다양한 문화, 다양성. 그러면서 다양한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다문화 사회이기 때문이다. 네? 그러면서 이미 지난해 기준으로 100만 명을 넘어선 우리 사회에 늘어나는 외국인 거주자 수를 떠올려보라. 뭐 이런 식입니다. 그러면서 다양한 문화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조화를 이루는 사회다. 다문화 사회라는 거. 그다음에 글로벌 지구촌은 역동적인 다문화 사회다. 뭐 이런 식으로 문화의 다양성 인정, 포용,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포용할 줄 아는 다문화적 소양을 갖추는 것이 절실하다. 자, 이런 투입니다. 물론 지금 내 특정 칼럼을 갖다 지칭을 했지만은 아마 대부분 이런 투예요. 대부분 이런 투입니다. 지금. 글로벌리즘 하면은 그다음에 글로벌리즘을 다문화에 연결시켜서 글로벌 다문화라고 지칭하는 그런 주제로, 그런 제목으로 쓰여 있는 칼럼 또는 그들의 주장은 대부분 다 이런 식입니다. 이런 논조입니다. 근데
쓴 글들을 보면서 느끼는 건데 네. 쓰는 그 와중에 아주 그냥 그 저자가 이 필자가 네. 스스로 감동받아서 아주 더 힘있게 쓰신 것 같은 느낌이 글로벌리즘에 감동받으셔가지고 예.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근데 저는 말이죠 이런 그 단어들이 있잖아요. 지금 뭡니까? 뭐 다문화 이해 능력, 글로벌 소양, 그다음에 다양한 문화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조화를 이루는 사회. 겉으로 듣기에는 그럴싸한 얘기지만은 이게 사실 말이죠. 이게 다 서양에서 나온 그 논리들이거든요. 근데 서양에서 나왔더라도 이걸 글자 그대로 지금 모범생들처럼 그야말로 학교에서 그냥 아무런 그냥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오로지 선생님들이 얘기해 주는 대로 그냥 고지고대로 선생님들이 그 말 한마디 칠판에 써주는 거 한마디 한마디 전부 노트 필기해 가지고 그걸 그대로 시험에 시험에 적는 그렇게 해서 100점 받는 그런 그 모범생들 타입의 이런 그 수용 자세는 이런 다른 특히 이제 그 서양 논리를 받아들이는 이런 자세는 저는 이건 대단히 잘못됐다고 보는 거야. 저는 서양에서 좀 그 공부를 한 사람이지만 이런 모범생 자세는요. 이건 그야말로 글로벌 소양이 아니라 그리고 글로벌 모범 시민이 아니라 국제 무대 나가면 글로벌 호구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 그거 아닙니까? 암기식, 주입식. 그러니까 이분들도 그리고 다른 사고를 안 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을 갖다가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선생님들 그 중고등학교, 초중고등학교 때 선생님들이 얘기해 주는 거 그대로 칠판에 써주는 거 그대로 받아들이는 애들.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합니까? 그렇죠. 뭐 손 들어봐. 뭐 궁금한 사람, 없습니다. 뭐 질문할 사람 있으면 좀 손 들어봐요. 그냥 조용하잖아요. 근데 저도 이 글들을 보면서 느끼는 게 어쩜 이렇게 글들을 유려하게, 수려하게 잘 쓰실까? 그러니까 모범생 그런 그 차원에서 쓰는 글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밖으로 나가지를 못해요. 사고가. 그러니까 또 논리가 이렇게 또 일목요연하고 딱 비슷비슷할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식인들은 지금 보면은 진보 보수가 따로 없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 부분에서 따로 없어요. 똑같아요. 그럼 다 보면은 한 배를 탄 사람들 붕어빵 찍어내듯이 똑같이 나옵니다. 근데 도대체 왜 또 뭐 진보 보수 나눠서 또 티격태격들 할까?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우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죠. 그 사람들이 우스운 거예요. 소위 보수 진보 나눠서 싸운 자체가 나는 내가 보기에는 굉장히 의미가 없고 솔직히 말해서 정말 조소가 그러니까 딱 그 교수님, 박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분들이 전부 동문 수학들 하신 분이에요. 똑같은 선생님 모시고 없죠. 똑같이 외워가지고 그럴 수밖에 없죠. 아니 자기들 나름대로 사고를 안 하고 그다음에 의문점들을 안 가지고 하는데 무슨 뭐 서로 다른 견해가 있겠습니까? 똑같은 그 논조로 글을 쓸 수도 할게요. 참 그렇게 배우라고 유학들 가고 그랬니?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서양을 대단히 지금 잘못 이해를 하고 있어요. 내가 이 문제를 갖다가 지금 건드리는 것은 바로 우리의 교육, 그다음에 우리 그 지도자급이라는 사람들이 소위 그 모범으로 삼는 그들이 논조의 모범으로 삼는 그 서양 논리들이 과연 그게 우리한테 맞는 거고 그다음에 그 원문 자체가 그들이 주장을 하는 그들이 인용을 하는 그 원문 자체가 그게 사실 그들이 말하는 그 내용 그대로냐? 난 거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오늘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나오거든요. 아주 그냥 좋은 주제라고 생각이 되고 이런 부분, 그러니까 이론적인 토대 배경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다문화의 이 소위 다문화의 어떤 그 빙산의 일각인데 사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진정한 몸통. 거기에 저희 문사연 팟캐스트 방송이 계속 초점을 맞추고 파헤치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많은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이런 어떤 그 이론적인 배경, 그 몸통
여기에 대해서 좀 확고한 좀 인식을 같이 좀 공유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우리 박사님께서 또 한번 귀한 말씀 계속 또 이어서 또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동안 저희가 뭐 똘레랑스에 대해서도 계속 그렇죠. 똘레랑스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 똘레랑스의 그 실체, 그 허위 의식, 그렇죠. 에 관해서 우리 한번 그 토론을 하지 않았습니까? 잘 모르시겠는 우리 청취자분은 한번 돌려서 뭐 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금방 찾으실 거예요. 한번 또 들어보시면 사전 이 예습 삼아 들어보시고 이제 이 팟캐스트 요걸 또 재차 청취하시면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실 건데 지금 보면은 글로벌을 지금 우리 한국에서 외치고 있습니다만은 애초에 요것이 출발점이 그 신자유주의에서 시작이 됐고 이게 보면은 경제적인 측면에 더 강했단 말이죠, 그죠? 자본의 이동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이 신자유주의를 얘기하고 글로벌리즘이 주창이 된 건데 이걸 이제 뭐 문화, 우리 삶, 생활, 정치 뭐 전반적으로 자꾸 이거를 전반적으로 이제 그 침투를 시키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죠. 자꾸 그냥 오버한단 말이에요, 소위 우리 표현을 하면 오버하고 있어요. 이게 참 문제죠. 지금 저희가 이 생활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배드타운이라는 말이 있어요. 뭐 부동산 용어인데 뭐 사회학적인 용어기도 하고 우리가 가족들이 그 쾌적한 환경에서 그 식구 가족 한 명당 방 하나씩 쓰면서 아주 편안하게 잘 생활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일터는 또 전철 타고 멀리 나아가서 서울 도심으로 나아가지고 치열하게 사람들이 모이는 그 다운타운 현장에서 또 열심히 일들 하고 그리고 나서 또 일이 끝나면은 먼 시간 또 전철 타고 차 타고 또 편안한 마이 홈으로 가서 또 쉰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사람이 그 가족들과 같이 생활하는 공간과 치열하게 일을 하는 공간이 분리가 돼 있어요. 근데 물론 요즘에 뭐 시간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직주 근접이라는 개념도 뭐 요즘에 새로 생기고 있습니다만,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글로벌리즘이라는 거는 원래는 이 경제 그 나머지 영역들이 분리돼 있었다가 이게 자꾸 이제 짬뽕되고 막 혼합되는 그런 와중에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 주거 공간과 업무 공간이 섞여 버리면은 그 삶의 질이 어떻게 될까? 그게 과연 삶의 질이 올라갈까? 물론 돈 벌기는 좋겠죠. 조금 유리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과연 우리 삶의 질을 봤을 때는 그것이 온당한가? 그 신자유주의 문제는 여러분들이 여기 대해서 뭐 이거 경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깊이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뭐 여러분들 들으면 좀 따분해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깊이 있는 내용은 여기서 좀 생략을 하고 싶고요. 단지 이제 조금 여러분들이 듣기에 좀 편안한 그런 좀 일상적인 얘기들을 통해서 이 문제를 좀 짚어보고 싶어요. 특히 이제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제 그 서양 논리가 서양식의 논리가 여기 한국에 들어와서 어떠한 그 작용을 하는가. 그리고 그 서양 그 논리라는 게 그 서양 논리의 실체가 무엇인가. 이런 것을 한번 좀 짚어보고 싶었거든요. 특히 이제 한국 사람들은 여기 이 한국 대한민국이라는 이 땅 자체가 섬처럼 돼 있다 보니까 그렇죠. 외국 경험을 못 해요. 맘 먹고 나가야 된다고요. 외국 한번 나가려면은 비행기를 타든지 아니면 배를 타든지 해서 장거리 그 여행을 해야 돼요. 근데 다른 그 대륙 국가들, 여기 아시아 대륙 국가들, 그다음에 유럽 대륙 국가들, 거기는 다 그 국경이 땅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차만 타면 얼마든지 왔다 갔다 하면서 옆 나라가 뭘 하는지 다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이런 지리적인 그 특수한 조건이다 보니까 몇몇 사람들만 갔다 와서 봅니다. 몇몇 소수들이 뭐 요새 여행들을 많이 나가지만 저는 여행 나가서 본 건 별로 의미가 없다고 봐요. 그렇죠. 여행 나가서 그까짓 거 뭐 한 달쯤 뺑뺑 돌면서 봐야 뭘 보겠습니까? 실제 못 본다고요. 그 본질을 보지를 못해요. 적어도 거기서 그 본질을 보려면 한 2년 이상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 특정 국가에서.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특정 국가에 그 2년 이상 이거 살면서
그 본질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는 여기 와서 이제 그 나라 얘기를 해요. 아니면 그 지역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럼 그걸 전부로 받아들여요. 예. 경험을 못 해봤기 때문에. 근데 여기 지금 그 한국 사람들이 외국에 나서 받아들인 또는 자기네들이 경험한 내용을 갖다가 여기서 이제 그 쭉 얘기들을 하는데 책이라든지 아니면 방송을 통해서 매스컴을 통해서 이제 쭉 경험담을 얘기들을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대부분 자기네들의 경험담일 뿐이지 결코 실체에 접근하지 못한 본질적인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도 처음에는 프랑스에 가기 전에 프랑스 하면 뭐 생각나세요? 우리 사회자께서는. 프랑스 하면 패션하고 예술. 그렇죠. 그렇죠. 보세요. 예, 샹델리제. 예, 대부분 다 이제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이 그 떠올리는 단어가 바로 지금 사회자가 지금 저 얘기하는 그런 단어들이에요. 내가 누구한테 물어봐도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도 그랬어요. 나도 프랑스에 가기 전에는 매스컴과 그다음에 선생님들과 교수님들이 맨날 얘기하는 게 그런 거였기 때문에 나도 그런 선입관을 가지고 갔어요. 하지만 거기서 살아보니까 2년 이상 거기서 살아보니까 그것만은 아니더라 이거예요. 그게 다는 아니고 그건 그야말로 일부분일 뿐이고 그리고 겉으로 드러난 현상이고 잘못하면 그 겉으로 드러난 현상으로 해서 본질까지 왜곡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예? 우리가 지금 서양 하면은 모든 것이 이제 그 서양 논리, 서양 이론, 그다음에 서양 문명 하면은 여러분들이 말이죠. 뭐 직접적으로 얘기는 안 해도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이건 어쨌든 우리보다 우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 서양 문명이라는 게 뭡니까? 서양 문명이 언제부터 시작됐다고 보세요? 서양에서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부터 시작됐다고 보세요, 사회자는? 서양 문화라고 하면 아무래도 문화가 아니고 이제 문명. 문명이라고 하면은 이제 기술 문명이나 이런 것도 좀 들어가는데 라고 하면 아마 로마 시대 이후 그러니까 중세 접어들어서서 아마 르네상스 전후에서 본격적으로 좀 성장하지 않았던가요? 동서 간의 교류를 통해서? 그 문명이라고 하는 단어가 civilization, 영어로 이제 civilization 아닙니까? 이 civilization이라는 단어가 나온 게 18세기예요. 그 전에는 이 단어가 없었습니다. 소위 얘기해서 근대네. 이 civilization의 어원은 라틴어에서 나왔어요. 키비타스라는 그 라틴어에서 나왔는데 이게 그 뜻이 뭐냐면 도시라는 뜻이에요. 도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영어식으로 얘기하면 폴리스예요. 우리가 이제 과거 이제 그리스 시대 뭐 그 정치 단위를 갖다 이제 폴리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폴리스, 그 도시국가, 도시. 그러니까 그 이전에 뭐 농촌 생활 아니면 그 수렵 생활을 떠나서 인간이 도구를 이용해서 만들어 놓은 거대한 또는 위대한 그런 업적들,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인간의 작품. 그것을 이제 그 도시화라고 본 거예요. 그것이. 그러니까 그 자연 상태에서 이제 벗어난 그 상태를 갖다가 이제 그 도시라고 본 거죠. 도시가 그 문명화의 상징적. 문명화의 상징이에요, 그게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civilization, 문명이라는 단어가 이제 생겨났는데 그것도 오래전에 그런 게 아니라 오래전부터 그 문명이라는 단어가 있어 온 게 아니라 18세기예요. 그럼 왜 18세기였을까? 산업혁명. 그렇죠. 이제 그 18세기 그렇죠. 그렇지. 또 이 신대륙 발견, 식민지 개척이라든지 그 중상주의하고 좀 연관이.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이제 서양 사람들이 특히 이제 유럽 사람들이 그 문명이라는 단어를 갖다 이제 생각을 해낸 거예요. 문명. 그 전까지는 전혀 의식을 안 하다가 문명. 그래, 우리가 문명이야. 우리는 도시를 갖다가 일찌감치 건설을 했고 고대부터 고대 때도 고대부터 도시를 건설했고 그다음에 다른 지역에서 전혀 이루지 못한 산업혁명이라는 위대한 그런 그 일을 갖다가 우리가 이뤄놨고
그다음에 그걸 통해서 그 이전에 이미 대항해라는 걸 통해서 이제 그 세계 전역으로 배를 타고 세계 전역으로 뻗어나가서 우리의 영역을 갖다 개척을 했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과연 유럽인 말고 다른 지역 아시아라든지 아프리카라든지 아메리카라든지 그런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런 것을 했느냐? 못했다. 따라서 우리는 문명인. 그리고 나머지는 야만인. 그래서 문명하면은 반드시 문명의 전제 조건은 야만이 있기 때문에 문명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럽인들이 생각하는 건 자기네들은 문명인이면 즉 뭐냐? 다른 지역 사람들은 뭐 비문명인. 비문명인인데 그냥 비문명이 아니라 야만인들이에요. 야만인 취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유럽 중심주의 사고방식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은 유럽과 다른 지역, 뭐 유럽과 아프리카, 유럽과 아시아, 유럽과 아메리카 이런 식으로 지역 구분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문명이라는 개념이 나오면서부터 그 문명이라는 개념은 이제 사실 가장 그걸 구체화시킨 게 이제 그 소위 계몽주의자들이에요. 계몽주의자들이 이제 그 문명, 소위 그 진보 이론이 나오면서 실증주의적인 그 실증주의 하면은 이제 그 오기스트 콩트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그 실증주의에 대해서. 잠깐 언급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 실증주의 사고방식, 실증주의 철학에 의해서 자 문명화가 돼요.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보인단 말이죠. 산업혁명을 통해서 기계가 발명이 되고 그것도 그냥 갑자기 확 엄청난 그 인간의 두뇌에 의해서 새로운 창조물이 생긴단 말이죠. 자, 이걸 통해서 이제 이제 인간 세계를 갖다 낙관을 하는 겁니다. 뭐 신, 하느님 필요 없다. 우리 인간의 힘만으로 이런 위대한 작업들을 갖다 벌이는 우리 인류사의 그야말로 유례가 없는 이런 위대한 작업들을 벌이는 거. 이게 바로 인간의 그 문명의 이게 최고의 지금 모습 아니냐. 이거는 앞으로 계속해서 전진을 한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문명화는 좀 더 고도화되고 좀 더 첨단화되고 그런 식으로 낙관을 한 거예요. 그게 바로 실증주의적인 사고예요. 오기스트 콩트의 그 실증주의 철학이 이제 바로 그런 건데 바로 그런 식으로 문명화하면서 자 이거는 우리만이 이뤄놓은 거야. 인류 중에도 인류 모두가 아니라 바로 그렇죠. 유럽인들이 만들어 놓은 거. 그래서 유럽인들 이외에 그것을 갖다 이룩하지 못한 다른 비문명인들은 다 야만인들 취급을 한 거예요. 다 야만인들입니다. 그래서 문명하면 전제가 거기엔 뭐가 되냐면 야만이 있어요. 그다음에 그들은 지역을 갖다가 유럽, 뭐 아메리카 구도를 갖다가 이게 지역 구도를 갖다 얘기를 할 때 유럽, 아메리카, 유럽, 아시아 이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유럽과 비유럽이에요. 유럽과 비유럽. 이런 사고방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옛날 일이 아니에요. 18세기만의 일이 아니에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그런 그 사고방식을 내가 직접 경험한 겁니다. 거기는 프랑스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겪으면서 그들이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똑똑히 봤어요. 바로 지금도 유럽 대 비유럽. 비유럽은 뭐냐? 야만. 자기들보다 한 수 낮은 애들. 멘탈이 아직까지 수준에 못 올라온 그런 사람들. 이런 취급을 한다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걸 갖다 적극적으로 그런 그 유럽의 문명 상황을 갖다 적극적으로 사실 받아들인 게 이제 19세기부터 이제 그 동양 사람들이죠. 특히 이제 그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먼저 그것을 갖다 적극적으로 받아들였고, 그다음에 중국과 이제 뭐 한국이 그걸 못해서 이제 결국 망해버렸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들 하잖아요. 쇄국 정책하다가 그런 그 위대한 그 유럽인들의 그 문명을 갖다가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해서 결국은 좀 한국과 중국은 쇄국을 하다가 망해버렸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논리를 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그 역사적인 실패를 갖다 되풀이지 않기 위해서는 쇄국을 빨리 철폐를 하고 무조건 개방만이 살 길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참 역작용이죠. 좀 늦바람이라고 해야 하나 어떻게 보면. 그런데 사실 그 문명이라는 얘기는 이미 뭐 19세기에 우리 개화
서양론자들도 예. 이미 얘기를 했어요. 예, 그래서 그 문명이라는 게 저 어디서 나오느냐면 우리나라에서는 그 시빌리제이션을 갖다 문명으로 이제 번역을 했는데 물론 일본에서 이제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이건 이제 그 우리 그 개화론자 중에 육일준 서유겸으로 쓰는 육일준 선생이 문물이 광명하다. 그래서 거기에 문물이 광명하다는 거기서 이제 문물 그 문자 그다음에 광명 명자 그래서 문명 뭐 이런 식으로 차용을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하여튼 지금 그 사전에 나와 있는 거 보면 어떻게 지금 문명을 얘기를 하냐면 프랑스나 영국과 같은 선진 문명국들을 모범으로 삼아 자신도 그러한 문명국이 되고자 하는 비문명국 문명론이 지금 우리 한국의 문명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참 보면은 과거 조선도 이 사상만큼은 참 멋들어졌었는데 정말 진보적이었는데 그걸 견인해내지를 못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서양처럼 활발한 교역을 통해서 기술 혁명을 통해서 이게 좀 재화가 쌓이면서 자연스럽게 시민 세력, 이게 뭐 이런 또 좀 중산층이라든지 이런 대중들이 좀 경제적인 토대가 확고해지면서 지식적으로 좀 성장하는 이런 과정이 있었어야 하는데 우린 그런 게 없었단 말이죠. 그 바람에 위로부터 아주 진보적인 사상과 멋들어진 그런 그 뭐라고 하나요? 그 국가 시스템적 사고가 있었지만은 그걸 견인해내지 못했어요. 역사적으로 참 안타까운데 왜 지금 이제 후대들은 우리들은 이제 그 조선이 그런 게 있었나? 그러니까 우리에게 우리 내부에 우리 역사 안에 그런 멋들어진 사상이 그 진보 소위 얘기하는 이제 진보의 그런 씨앗이 있었나? 아무도 그런 생각들을 못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말이죠. 그 일제 시대에 우리 일본 놈들한테 이거 먹힌 게 이게 결정적인 이게 일제 시대의 그 의미를 우리가 아직도 지금 심각하게 생각하지를 못해요. 일제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이뤘는가. 요즘에 좀 느끼죠. 피부로. 뭐 36년간이라고 그러지만 그 36년간이 그게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니에요. 그렇죠. 한 세대인데. 몇천 년을 이어져 내려오던 그 전통이요. 그 36년 동안 완전히 사실 내가 보기에는 거의 완전히 단절이 돼버렸어요. 끊겨버렸다고요. 그러면서 다시 해방을 맞은 거예요. 그 일제 36년 기간 동안에 필름이 끊겨버렸습니다. 잘 이어져 내려오던 그 필름이 거기서 뚝 끊기면서 이 후대들은 그 일제시대 이전의 일들을 갖다가 지금 사실 잘 몰라요. 그걸 복원해내야 되는데 지금 복원해낼 능력도 없는 것 같고 지금 복원도 제대로 안 된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후세들은 거기에 대해서 전혀 관심들도 없고 불타버린 자료들만 해도 어마어마하고 뭐 몇 날 며칠 불이 탔다 그러던데 하여간 지금 빼앗긴 뭐 미국 쪽으로나 뭐 일본 쪽으로 빼앗긴 그 서적들이나 유물들도 엄청나고 그러니까 단절이 컸죠. 30년을 한 세대라고 하면은 정확히 한 세대 공백이 생겨버린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가. 근데 지금 이 다문화 파동으로 인해서 또 한 번 그런 공백이 생길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지금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절대절명 위기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 빨리 이제 좀 청산을 해야 한다라는 얘기죠. 근데 그 서양 그러면서 이제 그 우리가 그 전통이 그 우리의 유산, 우리의 그 민족적인 그 유산이 이제 그 36년 동안에 딱 끊기면서 해방 이후에 세대들이 서양을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서양을 갖다가 이제 그 무조건적으로 지금 받아들여요. 더군다나 당시에 그 해방 직후의 사람들이 참 불행하게도 국가관이 이제 확고한 사람이 없었다고 봐요. 어떤 국가와 그다음 민족을 갖다가 좀 이런 그 확고한 상태에서 자기의 그 자존감을 가진 그런 상태에서 그 나라를 갖다 이끌겠다는 그런 그 비전들이 상당히 부족했다고 봐요. 그러다 보니까 서양 논리를 갖다가 대부분 다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여기 분탕질을 쳐놔요, 사실. 그런 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소위 잘 나가는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도
똑똑하면 뭐합니까? 어떤 그 방향이 말이 정해지면은 한 방향으로 정해지면 똑똑한 사람들도 그쪽으로만 머리를 쓰게 돼 있어요. 예. 아까도 내가 모범생 얘기를 했잖아요. 가르쳐 준 거 그대로 그냥 그 칠판에 적어주고 그대로 그거 받아 적으면서 그것만 생각을 합니다. 예. 문제 제기들을 안 해요. 예. 왜 우리가 이 방향으로 갈까?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다른 방향도 있을 텐데 올바른 다른 방향이 있을 텐데. 그런 의문점들을 안 가진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해방 직후에 서양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다 보니까 이제 그쪽으로 이제 나가버려요. 자, 그래서 뭐 하여튼 서양식으로 뭔가 좀 그 에티켓만 갖추면은 매너만 갖추면 멋있는 사람, 교양 있는 사람 이런 식으로 치부가 됩니다. 그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전부 촌뜨기로 낙인이 찍혀버리고 아웃사이더로 몰려버리고. 자, 여기 좀 웃지 못할 일들이 있어요. 이건 참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이건 그 블랙 코미디라고 그래야 되나요? 하여튼 이분께 참 대단히 죄송한데. 어떤 일이에요? 맥도날드 할머니라고 아시죠? 아, 예, 알죠. 맥도날드 할머니, 고인이 되신 분인데, 예. 이런 말씀드려서는 참 죄송하지만은, 여기 기사에 나와 있는 거, 지금 레이디 경향, 2013년도 11월 8일자 기사에 이게 나와 있습니다. 그 맥도날드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바로 이제 그 전에, 이제 어떤 그 삶을 살았느냐, 그 다음에 또 어떤 행동들을 했느냐는 거 여기 쭉 나옵니다. 품격을 잃지 않고 우아한 태도를 지키려 노력하는 모습은 병원에서도 이어졌다. 이분이 이제 나중에 이제 병원에 실려가거든요. 예. 병문안을 온 교회 사람들은 종종 그에게 용돈을 쓰시라며 돈을 건네는데 권할머니는 의료인의 간호가 만족스럽지 않다며 일일 간병인을 고용해 주위를 놀라게 했다. 이분이 전혀 그 돈이 없는 상태에서 스스로가 그 생활을 이어나가지 못한 상태에서 거의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에 병원에 입원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 도움을 받는 상태에서도 이렇게 간병인을 고용해 주위를 놀라게 했다는 거고, 또 하나는 자신의 용돈으로 포도주스를 사다 달라며 자주 부탁했다. 길거리 생활을 해온 그녀에게 포도주스는 포도주를 대신하는 품격의 아이콘이었다. 이분이 불어과 출신이에요. 네, 그래서 프랑스하고 좀 이렇게 프랑스의 그런 멋을 좀 살리려고 평소에도 상당히 좀 그 애를 쓰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돈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그 와인은 못 마시고 와인을 대신하는 포도주스로 그 우아함을 간직하려고 했던 이런 모습들. 이게 그 품격의 아이콘이었다.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 전통 토속주, 막걸리, 박사님하고 저 좋아하는 거. 근데 그거를 라이스 와인이라 그러던가? 라이스. 아니 뭐 그걸 왜 꼭 와인자를 붙여야 하는지 난 모르겠는데. 아니 그리고 그 막걸리도 말이죠. 또 이제 그 포울랜다고 어딥니까? 와인잔에다가 따라주는 그런 데도 있잖아요. 예, 그거 그냥 막걸리 하면은 좀 막말하는 것처럼 들리나 뭐 잘 모르겠는데. 뭐 하여튼 막걸리니까 막술은 막술이죠. 좀 교양 없어 보여요, 그죠? 예. 하여튼 이런 것을 갖다가 지금 교양이라고 지금 생각들을 하고, 난 이런 또 있습니다. 예. 또 있는데 젓가락과 이제 포크와 나이프. 이 얘기도 한번 해볼게요. 포크 나이프가 언제 사용됐다고 보세요? 저 서양에서. 그 말씀하신 거 딱 들어오니까 눈치로 때려보고는 얼마 안 된 모양이네. 네, 얼마 안 됐어요. 이것도 마치 이게 유럽에서는 좀 고대부터 사용된. 근데 고대부터 사용된 식기도구라고 지금 착각들을 하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게 언제쯤 됐을까? 그것도 근대인가? 네, 이것도 근대예요. 근데 이거 그러니까 이 포크와 나이프 사용하기 전에 서양 사람들은 뭘로 그럼 음식을 먹었을까요? 요즘에 뭐 회교권 사람들 잘 드시잖아요. 손으로 이렇게 그거예요. 버무려가지고. 손으로 먹었어요. 뭐 빵도 이렇게 뜯어 먹고. 손으로 먹던 사람들입니다. 고기도 손으로 먹었고요. 이 포크 나이프 사용한 건 17세기예요. 17세기 말, 1600년대 말입니다. 정말 얼마 안 됐네요.
1600년 말이고 예. 그 이전까지는 손으로 먹었어요. 아니,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예전에 그 참. 자, 근데 우리 젓가락은 저 언제부터 사용됐을까요? 아마 고조선 때도 그 유물로 나오지 않았던가요? 뭐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닌가? 고조선 때네요. 그때 되면. 맞아요. 고조선 때. 고조선. 예. 예, 그때 이 청동기로 네. 이 수저나 이런 게 출토된 것도 제 기억을 하고 있는데, 네. 그럼 거의 청동기 시대 뭐 그 전에는 뭐 나무 숟가락, 뭐 나무 젓가락이 없었을지 모르겠는데 네.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유서가 깊죠. 네. 근데 예. 이게 공식적으로 지금 나온 건 기록은 공식적으로 나온 기록은 BC 4세기.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BC 300년대죠. 예. BC 300년대 이제 중국에서 뭐 사용됐다고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예. 예, 공식적으로는. 어쨌거나 하여튼 그 젓가락 문화는 예. 뭐 중국뿐만 아니라 여기 그 동북아시아 예. 문화권에선 음식 문화권에선 다 사용하던 그렇죠. 식기도구니까. 그래서 지금 포크 같은 경우에 자 그래도 젓가락이 그렇게 오래됐는데도 예. 사용한 지 오래됐는데도 상당히 좀 뭐라 그럴까요? 식기 도구 중에서는 상당히 진보된 그렇죠. 도구예요. 왜 그러냐면 이 두 개 막대기로 음식을 갖다가 먹는다는 거 이거 예. 굉장한 거거든요. 고도의 기술과 집중력을 그렇죠. 요하는 건데 첨단 기술이에요. 첨단 기술. 네. 자, 이 젓가락을 사용하지 않는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하는 거 보세요. 예. 좀 코믹하잖아요. 예. 서양 사람들이 이 젓가락 집는 거 좀 이렇게 보면 좀 예. 웃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수련을 요하죠. 그만큼 단기간에 이게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예. 근데 포크는 어떻습니까? 3살짜리들 좀 쿡 찍지. 예, 막바로 찍잖아요. 예. 자, 근데 젓가락은 끝이 어떻습니까? 젓가락 끝이 뾰족하지 않죠. 뭉툭하죠. 젓가락 끝이. 예, 젓가락 끝은 뭉툭하죠. 그래서 비교적 평화의 상징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젓가락 같은 경우에 뭐 나무 젓가락 옛날에 나무 젓가락을 사용했거든요. 예전 학교에서는요, 막 싸우고 그랬다면 젓가락도 던지고 네. 그랬어요. 얼마나 무서운 흉기인데. 포크는 그 대신 어떻습니까? 그만 이제 그 세스랑 가죠. 세스랑 예. 그러지 않아도 그 말씀 드리고 싶었어요. 걔들은 뭐 음식을 먹을 때 왜 연장을 쓰냐. 그러니까 칼하고 여기서 지금 누가 그렇게 썼는데 서구인들은 지금도 식탁에서 해부용 흉기를 사용하나. 그거 진짜 딱방 흉기예요. 해부용 흉기를 사용하나. 예. 아시아인들은 우아하게 젓가락을 놀린다. 예. 참, 예, 아시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이런 흉기를 갖다가 정말 진보되지 못한 이 식기도구가 옛날부터 사용되지 않고 기껏해야 17세기 말에나 사용됐다는 거. 예. 예.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한국 사람들 이 포크와 나이프 사용법에 대해서 굉장한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어요. 마치 이것을 갖다가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무슨 촌티가 나고 야만인이나 되는 듯한 그런 그 인식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테이블 매너가 따로 있습니다. 포크와 나이프를 자신 있게 다루는 방법 17가지 뭐 이런 것도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영국 테이블 매너에 대하여 뭐 이런 것도 나와 있습니다. 아니 우리 동양의 음식 뭐 테이블 매너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자세하게 나와 있는 거 있어요? 물론 이제 그 궁중 예법 그런 거는 뭐 따로 다 돼 있죠. 그렇지만 일반 사람들이 밥 먹는 데 대해서 뭐 젓가락을 어떻게 집어야 되고 뭐 숟가락을 어떻게 집어야 되고 뭐 이런 건 없잖아요. 아니 뭐 없잖아 있긴 있죠. 뭐 그 식탁에서 밥상 앞에서 이렇게 팔꿈치를 괴지 말 것. 어른이 먼저 수저를 드시면 그렇죠. 뭐 그런 정도가 있죠. 그런 얘기는 있는데 여기 지금 우리 테이블 매너 포크와 나이프를 자신 있게 다루는 방법 17가지 뭐 이런 식의 얘기가 왜 나왔겠어요. 한마디로 좀 서양식으로 좀 우아해지자는 얘기거든요. 서양식을 따라하지 않으면은 촌티 나는 거니까 그들을 따라서 모범적으로 하자는 그런 얘기거든요. 반면에 서양 사람들이 젓가락 가지고 꼼지락꼼지락거리는 건 그것도 그냥 아주 애교로 또 봐줍니다. 그건 촌티 나는 거 아닙니까? 젓가락을 갖다 잘못 짚고 하는 건 그건 별 생각들이 없어요. 그건 촌티고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그냥 애교로 받아들여 줍니다. 그렇죠. 그런데
포크와 나이프를 갖다 잘못 사용하려면 그건 야만이고 네, 야만인으로 취급을 합니다. 그쪽에서 좀 서투른 건 네. 애교고 네. 참 프리미엄이 상당하네. 바로 이게 이런 그 사소한 문제들부터 예. 우리가 서양 의식에 서양적인 그 사고 방식이 완전히 종속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막말로 예. 이러한 문제가 완전히 우리 잠재의식 속에서 대등해지지 않으면 이게 사실 진정한 다문화라는 거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문화의 종속만 있지. 예, 이러한 멘탈리티에서 죄송합니다. 이게 영어를 써요. 아니. 이런 의식들 속에서 바로 다문화 이 작업도 들어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무의식 속에 지금 일반 국민들이 받아들이려는 거고,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린 야만이야, 문명 국가가 아니야. 다른 문명 국가들, 서양 문명 국가들 다 그렇게 하는데, 그렇죠. 우린 문명 국가가 아니야. 우린 야만이야. 이런 그 의식들이 무의식적으로 다 지금 잠재해 있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셨는데 이게 이 결론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많은 그런 사례, 그다음에 사상가의 그 실명까지 거론해 가면서 다양한 이제 논리 전개를 해오셨는데 이게 결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다문화, 그냥 말 그대로 세 글자만 딱 접어 그냥 좋은 것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그걸 너무 평면적으로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죽은 다문화를 받아들이고 있는데 사실 이 다문화의 논리라는 거는 이 감춰진 배경이라는 건 살아서 지금 꿈틀거리고 있는데 우리가 산 놈을 보지를 못했으면 죽은 놈만 봤지. 그래서 죽은 놈이 이빨이 있은들 해롭겠어? 그냥 쉽게 그냥 접근해서 툭툭 건드린단 말이죠. 근데 살아있는 놈을 멋모르게 건드릴 때 확 물리는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 그 교수님께서는 우리 그 신 박사님께서는 정말 살아있는 다문화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제시를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청취자분들도 그렇고 한국 사람들이 다문화의 논리 뒤에 숨어 있는 살아있는 실상, 좀 위험 요소. 그러니까 이 다문화가 지금 횡행하는 그 이유, 그러니까 배경, 그것을 갖다가 좀 그 의식 깊은 곳을 한번 들여다보자는 그런 차원이에요. 지금요. 그렇죠. 이게 궁극적으로 대등한 문화 대 문화 간의 교류일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 상황이 지금 유럽과 비유럽, 그러니까 열등과 우등에 이미 판가름 하에서 진행되는 다문화라는 건 결국 종속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또 하나의 문화 식민지, 그렇죠. 문화 식민이라는 얘기죠. 독자가 청취자 중에 어떤 분들이 이제 댓글 쓴 걸 봤는데, 여기 팟캐스트 댓글을 쓴 걸 봤는데, 차마 좀 얘기하지 못한 것들, 자기네들이 얘기하고 싶어도 논리가 없어서 얘기하지 못한 것들을 갖다가 여기 지금 팟캐스트에서 지금 좀 그래도 대변을 해주고 있다 하는 그런 댓글을 내가 봤어요.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시원스럽게 얘기하지 못하는 이유가, 이 다문화의 문제점에 대해서 시원스럽게 얘기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제 인종차별, 그다음에 제노포비아, 이런 거, 이 두 단어로 이제 자꾸 이제 걸고 나오니까 자기네들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더 이상 못한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 생활하시는 바쁜 분들에게 깊은 사색을 하기가 물론 우리가 공부하고 여기에 대한 이제 깨달음이 개인적으로 있을지라도 이렇게 사색의 끈을 깊게 붙잡고 심층적으로 들어가긴 쉽지가 않죠. 전문가들이 아니면. 그래서 사실 인종차별과 제노포비아 문제, 그것을 갖다가 그 단어 그대로만 봐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모범생 답안 쓰듯이 말이죠. 학교에서 칠판에 제노포비아 인종차별하고 그거 적어주면 이건 안 돼 하면서 그냥 노트에 적어가지고 그것만 달달달달 외우는, 그렇죠. 그런 식에는 안 된다 이거예요. 이걸 좀 더 다른 면으로 좀 확장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차원에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런 배경들을 갖다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깨우침을 주신 거고, 그러니까 보면은 지금 현재 한국 상황의 다문화가 내국인 역차별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태생적으로 지금 서구식 다문화라는 거는 결국 비유럽인, 그러니까 이제 구체적으로는 우리 한국에서 다문화라면 한국인에 대한 차별을 깔고 갈 수밖에 없는 거다. 그렇죠. 그런 줄도 모르면서 소위 인권 단체나 이런 데 사람들은
다문화야말로 진정한 공생, 공영. 진짜 오늘 저 처음 복날 이 보신탕 얘기했으면 이제 개소리들을 하고 있는 거죠, 진짜. 그렇죠. 예, 이 양반들은 저희 모르게 이 개고기를 많이 좀 드시는 게 아닌가 싶은. 아니 뭐 그것까지야 안 드셔도 상관없어요. 우리는 그 개고기 안 먹는다고 해서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래요. 네. 안 먹어도 되는데. 네, 상관없어요. 아니 먹든지 말든지. 먹는 사람 뭐라고 하지 말라 이거예요. 아니 이분들은 365일 개소. 또 이 개소리 하면 또 애견인들이 또 뭐 개소리가 뭐 으떼서 또 그러겠네. 또. 아니 이거는 문화의 다양성 얘기하면서 왜 이거는 자꾸 건드립니까? 예. 또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아주 얕은 논리들을 가지고 말이죠. 이렇게 아주 깐족거리는데. 예. 아주 내가 그냥 질려버려요. 이제 저도. 이렇게 그 대화를 하다가 자꾸 저도 모르게 자기 검열을 해요. 얼마나 참 우리 한국 사회가 그 언론의 자유,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서도 은근히 자기 검열을 심하게 하게끔 좀 몰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까 내가 댓글 그 청취자 댓글 말씀도 했지만은 그거 보세요. 예. 자기네들 움츠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기 검열이에요. 예. 대놓고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걸릴까 봐. 진짜 그러니까 좀 말씀 들어보니까 다민족 이거 때가 치우고 진짜 제대로 된 다문화 해봤으면 좋겠네. 대등하게. 그렇잖아. 지금 조건에서는 대등하게 되질 않아요. 예, 그러니까. 예, 대등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양 관련해서 서양 문화에 관련해서 내가 다른 것도 하나 그 이해를 들어드리겠는데, 자 이게 서양의 그 우월 의식, 우리가 서양인을 바라보는 시각, 이거 고쳐야 됩니다. 서양인들의 의식이라든가 그다음에 서양인들의 이론, 서양인들의 논리 이게 우리보다 훨씬 우월하다. 그들의 문명이 우월하다 하는 그런 고정관념 있죠. 선입관. 이거 하루빨리 깨우쳐야 돼요. 떨쳐버려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의 그 자존감 있는 그 의식 상태에서 새로이 시작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 다민족 문제도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좀 새로이 우리가 전개를 해나갈 수가 있어요. 그렇죠. 상식적으로 상식적으로 봐도 스승 밑에 갇혀서 스승을 뛰어넘는 제자가 나올 수 있는가? 청출어람할 수가 있는. 사실 근대 이전까지는 사실 아시아가 세계 문명을 주도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공식적으로 이미 그렇죠. 1800년대 이전까지는 말이죠. 경제적으로 봐도 GDP의 그 50%가 중국과 인도의 전체 GDP의 그럼요.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당시에. 참 보면은 이 마르코 폴로가 지금이 이제 완전히 역전이 돼가지고 이제 그렇죠. 달라졌지만은 좀 이제 우리가 다시 그 절치부심해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간다라는 좀 자주적이고 좀 획기적인 그런 용기 있는 발상이 필요한데 그렇죠. 진짜 찌질이들이 진짜 괜히 또 열받네 또. 야 이 죄송 아까 말을 끊었는데. 또 하나 예를 들어드리면 그 서양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우월감을 깨치고자 그걸 떨치고자 하는 그 차원에서 얘기를 하면은 그 온돌 문화가 있어요. 그렇죠. 온돌 문화. 그다음에 우리 한국의 온돌 문화가 있고 서양식에 또 뭐가 있습니까? 온돌 문화에 비견되는 그 벽난로 빼치카. 벽난로 문화가 있는데 그 벽난로는 귀족 정도나 돼야지 그 설치가 돼요. 그 일반 서민들은 사실 그 벽난로도 없습니다. 벽난로도 없고 그다음에 그 벽난로 해봤자 그렇게 그 온기가 실내에 그렇게 제대로 돌지를 않아요. 그 굴뚝을 해서 위로 다 올라가 버리지 않나? 그래서 실내 온도를 갖다가 실내 난방을 하는데 아주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건 사실 온돌이 그렇죠. 온돌이 더 우수하죠. 그리고 이 서민들도 우리 한국의 서민들부터 이제 그 온돌을 사용을 했으니까. 그 한국 사람, 그 한국 교포들이 거기 보급하기 시작해갖고 하다못해 호주 쪽에 말하는 시드니나 이런 쪽에 그것도 그쪽 겨울이면 또 쌀쌀해요. 근데 좀 온돌 시공이 늘고 있다. 현지들도 그런 이제 보도도 제가 봤었는데. 지금 온돌을 갖다가 현대화한 게 우리 아파트에도 지금 그렇죠. 어딥니까? 벽에다가 레디에이터를 하지 않잖아요. 한국은 전부 그 방바닥 밑으로 뭡니까? 뜨뜻하죠. 난방관이
예. 남방관이 이제 밑으로 묻히잖아요. 예. 방 밑으로. 그 바로 이제 그 온돌 문화죠. 예. 온돌 문화의 그 계승인데 서양 같은 경우에 그러면은 벽난로 귀족들이 사용하던 벽난로. 그럼 서민들은 어떤 식으로 해서 겨울을 갖다 나느냐? 어떻게 났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부둥켜 안고 났겠지 뭐. 그거는 좀 심하고. 네. 그럼 뭐 저 안에 그 뭐라고 해야 하나 화로라도 피웠나? 그건 아니고 내가 프랑스에 있을 때 말이죠. 예. 거기 카톨릭 신부님한테 직접 들었어요. 예. 그 강의를 하는 중에 내가 이제 그 성당에 이제 그 한번 가가지고 거기 한국인 수녀님들이 이제 계셔서 예. 놀러 갔다가 이제 그 프랑스 신부님이 설교를 하는 걸 들었어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하냐? 이 서양에서는 겨울에 난방을 할 때 어떻게 했다고 생각을 하느냐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겨울에 난방을 어떻게 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이쪽 저쪽에서 얘기가 나오는데 딱 답을 뭐라고 그러냐? 돌을 구워서 안고 있었다. 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온돌이네. 돌을 구워서 안고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몸 안으로 들어온 온돌이네. 네, 완전 석기 시대입니다. 네. 참 돌을 사용하는 야만스러웠네. 참.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환상을 가지지 마세요. 서양에 대해서 판타지를 가지지 마시고 거기에 대해서 컴플렉스를 갖다 느끼는 거, 컴플렉스를 가지는 거. 지금 한국 사람들 굉장히 심해요. 특히 젊은 세대로 갈수록 더 합니다. 아니 이제 좀 찾아보면 볼수록 좀 우리 그 사고의 균형을 맞출 만한 그런 새로운 정보와 참신한 지식들이 참 많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박사님 그거 한번 좀 책 한번 써보시죠. 대박 날 것 같은데. 이미 이런 얘기는 말이죠. 1936년에 문명화 과정이라는 그 책을 냈어요. 서양 사람이 독일 유택이 이제 독일 사람인데 노르베르트 엘리아스라는 사람이 문명화 과정이라는 그 책을 써가지고 이런 서양 일상 풍습들에 대해서 쭉 얘기들을 해놨습니다. 그래요. 그럼 우리도 진정 다문화를 원한다라면 그런 문명화의 과정에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나요? 너무 이 결과에 그냥 뭐 서양은 태생적으로 강대국이고 말이죠. 태생적으로 문명국이고. 그러니까 웃긴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그 선입관들, 그 기존 고정관념들. 뭐 제대로 알고 그래. 그걸 깨쳐야 된다니까요. 여기 보세요. 여기 서울대학교 그 주경철 교수가 서양사학과 그 주경철 교수가 쓴 그 대항해 시대라는 책이 있어요. 최근에 나온 책, 2010년도에 나온 책인데 상당히 두꺼워요. 거기 보면은 무슨 내용이 나왔냐면 보세요. 유럽인들이 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 대륙으로 팽창해 간 것은 세계사 불균형의 첫 출발점이라 할 만하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그 대항해 시대 이때부터 균형이 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아시아가 비교적 문명적으로 좀 우월했어요, 사실. 근데 이 대항해 시대로 해서 이제 그 서로 위치가 바뀝니다. 유럽과 아시아의 그 위치가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근데 당시에 유럽이 아직 아시아보다 우월하지 못했을 때 그들이 대항해 시대 바다로 나가면서 자 어떤 동기로 나가느냐? 유럽은 힘이 넘쳐서가 아니라 자신들에게 부족한 것을 찾아서 해외로 나간 것이다. 그렇죠. 따닥따닥 붙어 있었으니까. 세계는 유럽을 필요로 하지 않았지만 유럽은 세계를 필요로 했다. 그 적절한 표현이네. 그런데 당시에 그럼 어떻게 그럼 그 유럽이 그렇게 그 필요한 자기들 필요로 해서 세계로 나가는데 어떤 수단을 가지고 바로 유럽인들의 가공할 폭력.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마치 그들은 좀 뭐 인권 국가고 평화를 지향하는 그런 그 사람들이고 하는 그런 또 의식들이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서양인에 대해. 하지만 그들이 세계로 진출한 것은 바로 폭력이에요. 그렇죠. 불청객들이었죠. 그 폭력이 어떤 폭력이냐? 바로 배에다가 총과 대포를 갖다 배에다 장착한 그런 떠다니는 폭력이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강력하고 체계적인 폭력이 세계적으로 확산됐다. 그래서 근대 세계화는 사실 서양이 주도한 근대 세계화는 폭력의 세계화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예. 라고 여기 지금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러면 답변을 좀 해보셔야겠네. 우리 그 학자분들. 그러게 말이에요. 예, 좀 그러니까 서양의 마이크들. 출발부터가 지금 그러니까 이 서양과 동양의 그 균형이 이제 그 깨지는 예. 그 저 전도가 되는 그런 그 힘의 관계가 이제 전도가 되는 그런 상황이 바로 이제 이런 그 폭력에 의해서 그다음에 그들의 필요에 의해서 그렇죠. 시작됐다는 거. 그걸 갖다가 좀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폭력과 야만이었죠, 진짜 네. 보면은. 그러니까 문명을 가장한 문명의 탈을 쓴 야만. 그럼 박경리 선생께서 일본을 이끌어서 문명의 탈을 쓴 야만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네. 일본도 자국 내 엄청난 전쟁을 통해서 경쟁력을 키우려다 보니까 서양 문명을 아주 경쟁적으로 받아들였었죠. 네. 그러면서 무력을 증대시키고 그 생산력을 증대를 시켰었는데 일본도 그렇고 그 서구 유럽도 그렇고 결국 그들이 말한 문명에는 결국은 그냥 야만이 배후에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거.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결과만 보고 얘기하지 그 과정에 대해서 등한히 한다. 이건 그렇죠. 참 어떻게 보면 이게 문명적인 태도가 아니죠. 예, 저 다문화 그 다음에 문명을 논하면서 오히려 문명적인 사고를 안 하고 있어요. 굉장히 유아적인 사고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나라 식자들이나 소위 말하는 이제 그 글로벌리즘을 지지하는 우리 중산층들이 그죠? 중산층뿐만 아니라 이제 그 예. 소위 여론 선도자들, 오피니언 리더들이 그런 식으로 이제 몰고 가는데. 예. 문명적인 사고 하세요 좀. 네. 아까도 내가 그들 그 논조를 갖다 얘기했지만 지금 보세요 여기 21세기 세계화 시대를 과감히 열어가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그럼 우리도 그럼 배 타고 총 들고 나가야겠네. 그러게 말이에요. 배유현 한국공공정책연구원장 뭐라고 해놨느냐. 우리는 중요한 기로에 놓여 있다.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문턱에 서 있다. 좀 더 뛰지 못하면 주저앉게 된다. 도덕과 발전의 열쇠는 경제다. 과감히 문호를 열고 세계화 시대를 열어야 한다. 아니, 자, 이게 완전히 거의 중상주의적인 논조인데. 뭐 중상주의고 뭐고 나는 총칼 드는 건 아니지만 이건 말이죠. 이건 뭐 이론적인 배경도 없고 이 사람들 말이죠. 그냥 자기네들끼리 그냥 나오는 대로 지금 짓거리는 거라고 좀 보고 있는데. 총칼만 뺐지. 이게 말이죠. 어떻게 해보자는 얘기인데. 네, 이건 그냥 주장일 뿐이에요. 예? 그냥 밖에다 대고 그냥 자기 그냥 개인적으로 지금 떠드는 주장일 뿐이에요. 난 이런 얘기들이 한국 그 주류 사회에 지금 횡행한다는 거 이 자체가 난 큰 지금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그냥 말씀 들어보니까 그 근본을 메커니즘을 알게 되니까 이 주의 주장들의 좀 허구성이랄까? 이게 어떠한 방향으로 전환돼야 한다라는 그런 처방까지도 이제 좀 눈에 좀 보이네요.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 화두를 이제 제시해 주셨고 거기에도 적절한 좋은 그 결론을 내려주셨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열심히 막 또 자료를 찾고 계시는데 예, 지금 이제 그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긴 했습니다만은 시간이 지금 많이 됐으니까 마무리하고 다음번에 또 뭐 구체적으로 한번 또 중간중간 또 이런 또 좋은 얘기들은 해주세요. 네, 그렇게 해주시는데 저 보면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지식과 지성의 차이를 제가 얘기 들은 적이 있어요. 지식은 과거의 것을 누가 더 많이 외우고 익혀서 아느냐. 그런데 지성이라는 거는 질문을 할 줄 아는 능력이랍니다. 질문을 한다는 게 뭐겠어요? 근데 또 뭔가 그렇죠. 자꾸 왜라는 점에 의문을 던진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또 웃긴 게 보면 재밌는 게 뭐냐면 지식은 답이 있는 질문을 하는 거고 지성이라는 거는 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쉬지 않고 계속 질문을 던질 수 있을 때 그게 지성이랍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할 줄 아는 사람이 지성인이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필요한 게 지식 물론 있어야죠. 기본적으로 지식을 깔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지성이라는 게 또 나와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지혜가 필요해요. 그렇죠. 진짜. 지혜가 필요한 거죠. 한국인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바로
근데 우리는 너무 지금 지식에 치우쳐져 있어요. 예. 지식도 단답형 지식에 치우쳐져 있어요. 저희 학생운동할 때 그랬어요. 이 지식만 열심히 꿰고 있는 사람들이 걸어서 지식 기사라 그랬어요. 주인이 시키면 열심히 지식을 동원하는 그 머슴들. 그 지식 기사. 내가 보기에는 머슴도 아니고 뭐 마름 정도 되는데 마름 정도 되는데 이 마름이 참 더 못됐잖아요. 그 주인보다. 완장찬 인간들이 항상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그 마름들이 머슴이라든지 소작인들이 그냥 못 살게 구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낮아졌다 그러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선머슴이지만 그 주인보다 더해. 항상 뭐 주인보다 더 많이 하는 것 같아. 어떤 때.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진짜 말이죠. 그 마름들이 어떤 때 보면 주인의 마음도 다 헤아려. 바로 그거예요. 그거죠. 사실 우리 한국의 지식인들의 그 위치가 나는 마름의 위치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식인들은 뭐 소위 한국의 지식인들은 그렇다 치고 내버려 버리고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대중이 진정한 지성인이 돼야 합니다. 지식도 쌓고 과정에도 충실하지만 왜라는 질문을 과감하게 던질 줄 알면서 그 화두를 붙잡고 최선의 결론을 내리되 그 지혜라는 게 품성에서 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기 자신의 내면, 그 정체성을 확실히 아는 데에서 지혜가 나온다라고 또 배웠기 때문에 정말 우리 대중은,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은 지혜 있고 지성까지 갖춘 그러한 사람들이 돼야 우리가 좋아요 다문화, 제대로 다문화 할 수 있는 거, 소위 다문화가 아니라 진정한 다문화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가 번영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길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참 오늘 굉장히 그래서 이 팟캐스트를 조금 주의 깊게 좀 들어주시고 많은 분들이 좀 듣도록 좀 다른 분들에게 좀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게요. 지금 여기서 지금 하는 얘기는 일반적인 그 강의라든가 그다음에 뭐 토론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듣지 못하던 그런 얘기가 좀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 좀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다른 분들이 좀 많이 여기 동참해서 듣도록 좀 저희 문사연 팟캐스트는 권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우리 문사연 팟캐스트는 진영 논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좀 뭐 주변에 팟캐스트나 뭐 방송 여기서 해봐도 진영 논리에 쌓인 정치 논쟁들이 무지 많단 말이에요. 진보 보수 편갈라가지고. 저는 그런 거 싫습니다. 물론 저도 그 과거에는 특정 그런 진영에 있었어요. 저도 소위 그 진보 진영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 떨쳐버렸어요. 근데 지금 내가 회의를 느껴가지고. 그렇죠. 이제 우리 대중들이 그런 진영 논리에서부터 벗어나서 본질을 좀 볼 줄 알아야 해요. 그래서 우리 문사연 팟캐스트는 항상 본질에 충실하면서 논리를 전개하고자 하기 때문에 보십시오. 이 다문화라는 카테고리, 이 테마 하나 가지고 벌써 지금 수십 회를 진행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깊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서도 상식을 벗어나질 않거든요. 한번 직접 듣고도 판단해 주시고 주변에 자녀분들 교육을 위해서도 참 유익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가급적 저희가 뭐 육두문자가 남발하는 그런 다른 팟캐스트와 달리 좀 가급적이면은 어떤 좀 정도를 지키고자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들 추천해 주시고 청취하게끔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역시나 우리 그 신만섭 박사님 귀한 말씀 주셔서 앞으로 이게 많은 신도들이 늘고 신도 난 싫어요. 그런 거 우리 하지 맙시다. 그러니까 우리 교주와 우리 교주와 건전한 인격적인 대화를 나누는 건전한 신도들이 많이 늘기를 바라면서 오늘 그 팟캐스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봐요.